내 친구 소령이.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과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으나 모든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창작물입니다. 1981년 3월 봄바람이 살랑거리던 대구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장. 폭탄주에 취해 비틀거리던 나는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나 이소령이야. 167cm 정도의 키에 곱슬머리, 그리고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생긴 장애였지만 그것이 그의 밝은 성격을 가리지는 못했다. 소령이? 특이한 이름이네. 나는 김민수야. 그렇게 우리의 평생 우정이 시작되었다. 1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나는 강원도 인제로 군 복무를 떠났다. 30개월의 긴 시간 동안 소령이와는 가끔씩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갔다. 제대 후 돌아온 대학에서 소령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소령이는 서울의 네모그룹이라는 회사에 취직이 확정되었다고 기뻐했다. 민수야, 정말 좋은 기회야. 윤태수 회장님이 직접 나를 뽑아주셨어. 윤태수. 소령이보다 20살이나 많은 그 남자는 네모그룹을 일으킨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다. 1941년생으로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그는 젊은 소령이를 특별히 아껴주었다. 회장님이 나를 아들같이 여겨주셔. 소령이는 자주 그런 말을 했다. 1990년대 초 소령이는 3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 깊은 상처에 빠진 소령이를 구원해준 것은 윤태수 회장이었다. 회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윤태수는 종교 모임을 이끌고 있었다. 부활파라 불리는 그 집단의 교주 역할을 하며 소령이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을 신도로 만들어갔다.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소령이의 눈에는 신앙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1992년 윤태수가 소개해준 여성과 소령이는 결혼했다. 같은 종교 모임에 다니는 독실한 신자였다. 세월이 흘러 소령이는 네모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윤태수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회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소령이가 없으면 우리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윤태수가 다른 임원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신뢰에는 대가가 따랐다. 소령이는 윤태수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회사 일이든 종교적 일이든 관계없이. 2000년대 초 정치계를 뒤흔든 차떼기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도 소령이는 윤태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수야, 요즘 너무 복잡해. 하지만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소령이의 충성심은 종교적 신념에 가까웠다. 윤태수를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다. 2014년 초부터 윤태수 주변에는 수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인천해운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의 모든 사업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소령아, 괜찮아? 걱정 마, 민수야. 회장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거야. 하지만 소령이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자주 종교 모임에 참석했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렸다. 회장님께서 큰 시련이 온다고 하셨어. 하지만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래. 나는 그때 처음으로 소령이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승리호가 침몰했다. 304명의 귀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갔다. 승리호의 실소유주가 인천해운이고 그 뒤에 윤태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연일 쏟아지는 언론의 추궁, 검찰의 수사,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 소령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4월 17일, 18일.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여보세요, 소령이네 집인가요? 네. 누구세요? 소령이 아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수라고 하는데요. 소령이 대학 동기입니다. 아,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윤태수는 수사선상에 오르자마자 행방을 감췄다. 전국적인 수배령이 떨어졌고 그의 얼굴은 모든 뉴스에서 볼 수 있었다. 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윤태수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더욱 확신이 섰다. 키 167cm, 곱슬머리, 왼쪽 다리의 미세한 이상. 20년의 세월 차이를 감안하면 이 모든 특징이 소령이와 너무나 흡사했다. 설마. 나는 소령이 집을 찾아갔다. 그의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소령이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며칠 후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윤태수와 소령이의 외모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둘 다 4월 16일을 기점으로 행방을 감춘 것이다. 혹시 소령이가 윤태수의 도주를 도왔을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나는 사설탐정을 고용했다. 4월 16일 이후 이소령 씨의 행적을 추적해주세요. 이상합니다. 마치 그날부터 증발한 것 같네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같은 날 윤태수도 사라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뭔가 계획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윤태수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할까? 더욱이 DNA 샘플은 어떻게 구했을까?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시신의 나이였다. 73세의 윤태수 치고는 너무 젊어 보였다. 오히려 50대 초반의 소령이 나이에 더 가까웠다. 소령이가 윤태수 대신 죽은 게 아닐까? 이 끔찍한 가정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네모그룹 내부자들을 만나고 부활파 신도들과 접촉하며 진실을 찾으려 했다. 소령이는 회장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했어요. 한 전 직원이 말했다. 회장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럼 회장님이 대신 죽어달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다. 부활파의 한 전 신도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교주님은 신도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했어요. 특히 소령이 형제는 특별한 존재였죠. 마치 아들처럼 여기셨으니까. 특별하다는 게 외모가 비슷해서. 나이만 다를 뿐 거의 판박이었어요. 소령이 아내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직설적으로 물었다. 소령이가 윤태수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인가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소령이는 회장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소령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승리호 참사의 충격이 너무 커서 회장님이 정신적으로 무너지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령이에게 말했죠. 내가 나 대신 죽어다오. 그래서
소령이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절대 복종해 왔는데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친구를 그런 식으로 죽음으로 내몬 윤태수가 미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를. 회장님은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소령이는. 신의 명령이라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소령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6월 10일 밤이었어요. 순천으로 떠나기 이틀 전.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돌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살아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끝까지 윤태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령이. 나는 친구의 맹목적인 충성심이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다. 그럼 지금 윤태수는 살아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나는 윤태수를 찾기로 결심했다. 내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그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그의 해외 자산과 인맥을 조사했다. 윤태수는 전 세계에 걸쳐 복잡한 자금 네트워크를 구축해놓고 있었다. 필리핀, 프랑스, 미국, 어디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한 금융 전문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73세의 나이,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애착을 고려하면 국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인터넷을 뒤져 2014년 6월 이후 나타난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종교 관련 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 주목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다. 6월 말경 박종철이라는 이름의 70대 남성이 작은 기도원에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수가 적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신다던데. 마을 사람의 증언이었다. 나는 즉시 그 마을로 향했다. 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기도원. 평안기도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려 있었다. 마당에서 한 노인이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 머리는 삭발한 상태였고 승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윤태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20년 전보다 훨씬 늙었지만 분명히 윤태수였다. 당신이 누구신지? 이소령의 친구입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령이를 왜 죽였습니까? 윤태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죽인 게 아니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선택이요? 당신이 강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304명의 죽음, 그 책임감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를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소령이는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게 그의 신앙이었고. 승리호 사고 후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지. 그때 소령이가 말했어. 회장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어. 하지만 소령이가 계속 설득했지. 이것이 회장님을 위한 마지막 헌신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회장님이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 받아들였어. 내가 너무 비겁했던 거야. 후회하지 않습니까? 매일 후회해. 소령이 얼굴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부르거든. 윤태수의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럼 왜 숨어만 있어요? 나와서 진실을 밝히세요. 무슨 소용이야? 소령이는 이미 죽었는데. 가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알면 뭘 해?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야. 나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소령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뭔가?
첫째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둘째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둘째는 소령이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평생 속죄하며 사는 것. 윤태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속죄를. 돈으로요. 당신이 숨겨놓은 모든 재산으로 승리호 유가족들과 소령이 가족을 도우세요. 한 달 후 소령이 아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진실을 담은 긴 편지였다. 그리고 해외에 숨겨둔 상당한 액수의 계좌 정보도 함께. 이걸로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승리호 유가족들을 위해 써주세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소령이가 저 대신 죽어준 것을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참회의 삶을 살겠습니다. 소령이 아내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의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말할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남을 위해 희생한 것은 사실이니까.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 후 나는 가끔씩 그 기도원을 찾아갔다. 윤태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소령이 생각이 많이 나죠? 매일. 그 애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 그럼 더 열심히 사세요. 소령이 못 가지. 그래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2019년 어느 날 나는 소령이 묘소를 찾았다. 이소령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서서 오랜 시간 그를 그리워했다. 소령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내 방식의 사랑이었구나. 맹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충성심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령이의 두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났다. 딸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고, 아들은 해양구조대의 지원해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것 같아요. 소령이 아내가 말했다. 소령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윤태수가 남긴 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계속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 소령이의 이름을 딴 이소령 장학회였다. 2024년 승리호 참사 10주년을 맞아 나는 다시 그 기도원을 찾았다. 윤태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었다. 10년이 지났네요. 응. 소령이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야. 후회하세요? 후회는 이제 소용없어. 다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속죄하고 싶을 뿐이야.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매일 쓰는 참회록이었다. 매일 소령이에게 편지를 써.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소령아, 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내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어. 왜 그런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였는지, 왜 가족을 두고 죽음을 택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그게 너만의 방식이었구나. 내가 믿었던 구원, 내가 생각한 희생의 의미.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너는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윤태수는 여전히 살아있어. 매일 너를 그리워하며 참회하며 살고 있지. 내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고, 내 이름을 딴 장학회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내 죽음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도 소령아, 솔직히 말하면 난 여전히 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함께 늙어가고 손자들 얼굴도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안녕, 내 평생의 친구야. 언제나 너를 그리워하며. 민수가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희망과 사랑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당신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해지기를 바라며 언제나 힘내시길 바랍니다.